김윤경의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멜로디 경제 대중음악평론가 이대화입니다. 스타벅스가 자사 매장에서 CD 판매를 중단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스타벅스는 전 세계에 2만 1,000개의 매장을 운영 중이고, 그래서 웬만한 레코드샵 체인만큼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해왔던 곳이죠. 하지만 CD 판매가 줄어들자 더 이상 판매가 무의미하다고 생각한 모양이고, 오는 3월 말부터는 판매대가 없어질 예정입니다. 스타벅스 관계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스타벅스는 변화하는 소비자들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음악은 여전히 우리 커피 매장의 중요한 요소로 남을 것이지만 음악을 제공하는 포맷에는 변화를 가할 것입니다. 음악 큐레이션의 리더인 우리는 독특하고 뛰어난 아티스트들을 선별해 우리의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일을 계속 이어갈 것입니다. 음악은 엘라니스 모리셋의 핸드 인 마 포켓의 어쿠스틱 버전을 듣겠습니다. 이 노래가 수록된 Jagged Little Pill 어쿠스틱 앨범은 2005년 발표 당시에 스타벅스에서 먼저 판매가 되어서 화제였죠. I'm broke but I'm happy. I'm poor but I'm kind. I'm short but I'm healthy. Yeah. I'm high but I'm grounded. I'm sane but I'm overwhelmed. I'm lost but I'm hopeful. 논란이 되고 있는 경제 이슈에 생생경제가 떴다. 생생경제 오늘의 두 번째 인터뷰는요. 실손보험 제3자 청구제 무엇이 달라지나입니다.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협찬으로 생생경제 3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러면 내년부터 실손보험 제3자 청구제가 도입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환자가 그동안에는 보험회사에 내가 이만큼 의료비를 지출을 했으니까 실손 의료보험금을 달라라고 청구를 했었는데요. 그러지 않고 병원이 청구하게 되는 그런 제도라고 합니다. 금융당국이 오늘 이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고 현재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다라고 밝혔는데요. 이 제도가 왜 추진이 되는 걸까요? 그리고 또 뭐가 달라지는 건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세대 경영대학원의 김정동 교수님을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예, 안녕하세요. 네, 이름은 좀 낯선데요. 실손보험 제3자 청구제, 금융당국이 도입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떤 건지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예, 아까 이 프로그램 시작할 때 그때도 이미 설명이 됐는데 네. 지금까지는 환자가 치료를 받고 난 다음에 병원에다 진료비를 일단 다 내고 네. 영수증을 받아가지고 보험사에 제출하면 보험사에서 이제 보험금으로 상환을 받았었죠. 그랬었죠. 근데 이제 제3자 청구제라는 거는 병원이 보험회사에 청구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환자가 청구해요. 여기서 제3자란 네. 의미는 보험 계약의 입장에서 보면은 보험 계약자와 보험회사가 제1, 제2 양 당사자고 네. 병원은 제3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병원이 청구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보험 계약자는 자기 부담금만 병원에 내고, 그러니까 지금보다 돈을 적게 내는 거죠. 적게 내고 병원이 보험사에다가 그 진료비를 이제 청구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지금 현재 국민건강보험도 이제 그렇게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일반 민영보험 하는 건강보험도 국민건강보험처럼 하겠다, 뭐 그런 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환자 입장에서는 좀 상당히 편해지는 게 많을 것 같은데요? 아, 그럼요. 많이 편해지죠. 예, 어떤 것들이 좋아질까요? 첫 번째로는 당장 내는 돈이 적어서 좋고, 네. 두 번째로는 보험사에 보험금 청구하는 것도 상당히 번거롭습니다. 아, 번거로워요. 영수증 다 챙겨야 되고 막 신경이 많이 쓰이는데 그거 네. 안 하죠. 예. 그리고 번거롭다 보니까 10,000원 이하 소액 청구는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그렇죠. 조사에 의하면 한 50% 정도는 10,000원 이하는 아예 청구를 안 한다, 귀찮아서. 청구하는 게 사실은 제 인건비는 빠진 거잖아요.
환자 그렇죠. 본인의. 예, 그러니까. 근데 10,000원 이하는 인건비도 안 빠진다 생각하는 거죠. 네, 그래서 안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죠. 그리고 또 10,000원 이상 되는 경우도 잊어버리고 못하는 경우도 많고 네. 바쁘다 보니 못하는 경우도 많고 예. 그래서 손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뭔가면은 네. 이 제도를 실시하게 되면은 보험료 인하가 이제 예상이 됩니다. 어떻게 해요? 나중에 다시 또 좀 얘기할 것 같아요. 보험료 인하가요? 그러면은 그거는 후에 좀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예. 그동안에 저는 이것 때문에도 상당히 싫었는데 증명서도 띄어서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증명서를 떼려고 하면은 병원마다 가격이 천차만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없이 예. 병원하고 보험사 자기네들끼리 이제 알아서 이제 하는 거죠. 그럼 환자 측에서는 거의 유리해지는 것만 보이네요. 그럼요. 이거 환자는 다 유리한데 네. 여태까지 이게 도입이 안 됐던 이유는 네. 병원이 불편해서 이제 반대해서 도입이 아직 안 되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은 당연히 이걸 추진한다고 하면은 병원 측은 불만을 표시할 것 같은데요. 그럼요. 예. 우선 불만을 표시하는 게 여러 가지로 이제 표시하는데 네. 그중에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불만과 네. 이 실제 불만이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다를까요?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거는 우리한테 왜 이런 복잡한 행정일을 다 맡기냐 그러지만은 사실은 그렇게 많이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병원에서 이제 접수를 받을 때 네.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했는지 물어보고 가입했다면 그 실손의료보험 그 보험회사하고 가입번호하고 써놓으면은 네. 그 컴퓨터 처리하면 다 되는 거거든요. 거의 전산 작업이 될 텐데. 예. 그건 뭐 그렇게 큰 비용이 추가로 드는 건 아닐 겁니다. 그것보다는 예. 이제 이 실손보험은 그러니까 비급여 진료라고 해서 이 국민건강보험에 적용이 되지 않는 부분도 실손보험이 그 커버하는 게 많아요. 그렇죠. 그리고 병원에서는 거기서 여태까지 많은 이익을 남겼습니다. 네. 그거는 그러니까 국민건강보험의 심사평가원도 심사를 안 하고 보험사도 심사를 못하고 했기 때문에 고가를 불러도 별 문제 없이 다 진료가 됐는데 앞으로는 또 심사를 받아야 되니까 예. 병원에서 수입이 줄 수가 있고 그리고 그걸 또 다 심사 받으려면 또 참 의사들이 좀 피곤하고 힘들죠. 그러니까 이게 청구가 되는 약인지 아닌지 뭐 이런 것들도 다 챙겨봐야 되고. 예. 초기에는 내 예상으로는 아마 과잉 진료 문제가 나올 겁니다. 과잉 진료요? 좀 싼 약을 써도 되는데 비싼 약을 썼다거나 또는 싼 진료법을 써도 되는데 비싼 진료법을 썼다거나 지금 현재 국민건강보험에 커버되는 것들은 그런 것들이 다 국민건강보험의 심사평가원이 그걸 또 통제를 하기 때문에 웬만큼 통제가 되는데 이 민영건강보험에 되니까 비급여 부분이죠. 예. 그 부분은 그게 통제가 안 됐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의사들이 또는 병원이 굉장히 고가의 진료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앞으로 다 체크가 되면은 고가의 진료를 하기가 좀 어려워진 거죠. 그래서 병원들이 아마 크게 반발을 할 거고. 네. 그래서 이게 법이 통과될지 병원도 다 이제 국회의원들한테 로비하고 할 테니까. 그렇겠죠. 통과될지 어떨지 지금 이게 예상이 좀 불투명한 거죠. 근데 이 진료비 심사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은 그러니까 보험이 적용되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것은 국민건강 보험의 심사평가원이 했던 평가를 거고요. 했고, 그다음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거는 심사를 할 방법이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이 환자들이 병원으로부터 영수증을 받아가지고 보험사에 제출하는 형태였어요. 그러니까 보험사는 환자들이 달라는데 그 자기 보험 계약자가 달라는데 안 줄 수가 없어요. 이게 뭐 과잉 진료 받았느니 뭐 부당 진료 받았느니 트집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거 하나하나까지 따지기가 환자에 어렵죠. 대해서는 그렇지만 병원에 대해서는 할 수가 있어요. 병원에 대해서 이게 잘못됐다고 항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그 심사평가원이 지금 현재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데 대해서 하듯이. 근데 그게 사실은 보험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자동차 보험 같은 걸 이제 신청을 할 때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보상을 받을 때 보험회사다가 이런 사고가 났다고 하면은 보험사에 와서 그 사고를 확인을 하고 금액이 얼마인지를 확인한 다음에 그다음에 보험금을 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여태까지 그 실손의료보험은 그런 과정이 없었어요. 그냥 병원이 달라는 대로 의사가 달라는 대로 다 주는 체제였기 때문에 상당히 그 말하자면 도덕적 해이가 좀 심했던 거죠. 그 보험료가 주는 것도 이런 식으로 심사를 해가지고 그 도덕적 해이를 줄이면은 그것 때문에 의료비가 낮아지고 그래서 보험료도 낮아지고 그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의료계에서는 당연히 뭐 도덕적 해이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떤 이윤을 많이 남길 수 있는 부분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도덕적 해이가 여기서 뭐 꼭 뭐 도덕적으로 나쁘다는 뜻은 네. 아니고 예. 그냥 좀 과잉 진료를 좀 한다는 그런 의미로 쓴 겁니다. 그렇죠. 예. 예. 웬만하면은 뭐 새로운 시술법을 한번 사용해 보시라. 뭐 이제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예. 많이 비급여 진료들을 했었는데 예. 그리고 또 병원이 그런 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보험금을 돌려받기까지 그동안에는 환자들이 돌려받기까지 시간이 걸렸잖아요. 예. 근데 자신들이 돌려받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예. 금액도 엄청나고 이거 이러면 현금 유동성에 문제가 생긴다라는 얘기도 하거든요. 뭐 그렇겠죠. 예. 그거는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건 뭐 달리 그런가요? 방법이 없어요. 예. 예. 그거는 그러니까 그만큼 진료비를 조금 올리는 수밖에 없겠죠. 네. 손해를 안 보려면. 그거는 말하자면 이제 이 진료비는 많은 부분이 그 국민건강보험에서 정하니까 네. 요걸 감안해가지고 뭐 1%나 2% 정도 좀 올려주면 되겠죠. 그리고 또 실손보험 종류가 상당히 다양하잖아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복잡하고 그래서 이게 환자의 본인 부담금과 그렇지 않은 부분 이걸 산정하기도 쉽지 않다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그건 어떻게 보시나요? 근데 요새는 이제 그게 거의 다 10%로 다 일률적으로 예. 통일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4월 달인가부터는 이제 20%로 높아지죠. 네. 그래서 뭐 그거 그렇게 복잡할 거 없어요. 그냥 컴퓨터 프로그램을 딱 만들어 놓고 예. 탁 집어넣으면 답이 탁 나오게 됩니다. 그건 그렇구나. 그렇게 걱정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실손보험 제3자 청구제, 병원이 이제 보험을 청구를 하게 되는 이 제도가 이게 사실은 민영 사보험이잖아요. 예. 사보험인데 공보험처럼 관리를 한다. 이게 맞는 것이냐에 대한 지적도 나오고 있기는 해요. 그거는 내가 좀 이해를 할 수 없는 게 네. 공보험처럼 관리하는 게 없습니다. 이게 어떻게 공보험입니까? 이게 공보험의 심사평가원을 쓴다고 해서 공보험이라고 하는 모양인데 그거 싫으면은 그럼 각 보험사가 따로 심사평가원 같은 걸 만들어서 심사해도 마찬가지예요. 다만 이제 그걸 이중으로 하면은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낭비이기 때문에 심사평가원에 맡기는 것이 낫지 않겠냐는 얘기인데 심사평가원이 못하겠다 그러면은 그러면 이제 보험회사들이 심사평가원 같은 걸 만들어야 되겠죠. 이거는 공보험이라는 얘기는 뭐 전혀 뭐 맞지 않은 얘기입니다. 공보험처럼이라는 게 이제 심평원의 심사를 받는 것을 아마 의미를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게 아니고 어쨌든 보험회사로서는 보험금을 지급할 때는 심사를 해야 돼요. 근데 지금까지 심사를 안 했거든요. 그래서 도덕적 해이가 생기고 낭비가 컸고 그래서 보험료 부담이 컸었는데 그걸 좀 줄여보자는 거죠. 근데 궁금한 것 중에 하나는 왜 지금 시점에 이게 나왔을까라는 점도 있는데요. 그게 아니고요. 실손보험도 심사를 하자는 얘기는 오래전부터 나왔어요. 보험업계, 보험학계에서 계속 주장해오던 건데 갑자기 어떻게 지금 이렇게 됐느냐. 글쎄요. 이게 갑자기 나온 게 아니라 뒤늦게라도 지금 나온 거군요. 그렇죠.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20일 후가 되면은 실손보험 자기부담금이 10%에서 20%로 높아지게 돼요. 그래서 지금 실손보험을 들어야 하느냐 아니냐 고민을 좀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고민하시는 분들께 좀 조언을 해 주시겠어요? 이거는 이제 두 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내가 이 병원을 자주 다녀야 될 것 같다. 그러면 자기부담금 10%는 지금 드는 게 좋아요. 그러면 보험료도 한 10% 높지만은 그 병원을 자주 다니니까 보험료는 더 내더라도 나중에 자기가 부담하는 게 적죠. 반면에 내가 병원에 그렇게 자주 안 갈 것 같다라는 사람은 20일 후에 그때 그 자기부담금이 좀 높아지면 보험료가 낮아지거든요. 그럼 그때 좀 낮은 보험료에 가입을 하고 병원을 많이 안 가니까 20% 부담하더라도 뭐 많이 안 가면 큰 부담은 아니죠.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교수님은 그러면 이게 잘 추진이 돼서 제도가 마련되고 시행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시나요? 그거는 정치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잘 모르겠고 다만 이 제도가 실시가 되면은 그러면 그 환자들의 부담 또는 국민들의 부담이 많이 줄고 그리고 사회 전체적으로도 경기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고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이 병원비가 좀 주니까 네. 그 줄인 병원비를 딴 데 어디다 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그만큼 이제 예.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뭐 의료 민영환이 원격 진료니 하는 것보다 이거 먼저 좀 빨리 좀 됐으면 좋겠네요. 예, 이것도 그렇고 뭐 예. 의료 민영화도 그게 그 경기 부양 효과가 굉장히 클 겁니다. 그거 되면은 원격 진료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 부분은 오늘의 주제와는 약간 벗어나기 때문에 예. 예,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연세대 경영대학원의 김정동 교수였습니다. 차우가 같네. 차우가 같아. 2588 2588이 왜 차우가 같냐고요? 고객님 제발 한 번만 눌러서 확인해 주세요. 왼쪽 오른쪽 차우가 완전 같은 대리운전 번호죠? 응답하라 2588 응답하라 2588. 네, 생생경제 잠시 후 4부가 진행이 되는데요. 경제뉴스 뒤집기와 창업 컨설팅 코너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경제뉴스 뒤집기. 암울합니다. 청년 실업률 공식적으로 9.2%라고 하죠. 지난 1월 통계로. 체감 실업률은 21.8%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과거에 그 재정위기 유럽의 실업률하고 거의 육박하는데 왜 그런 것인지 자세히 좀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창업 컨설팅 시간에도 여러분의 그 창업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의견 있으면은요,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부과되는 유료 문자입니다. 휴대전화 우물정의 0945번 그리고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서 남겨주시거나 웹사이트 김윤경의 생생경제 게시판 들어오셔서 남겨주셔도 됩니다. 또 페이스북과 트위터 생생경제 페이지와 주소가 있는데요. 페이스북 페이지는 YTN 라디오 이코노미, 트위터 주소는 YTN_이코노미입니다. 잠시 후 4부에서 뵙겠습니다. 경제를 위한 바른 시각, 본질에 다가가는 심층 분석, 가치를 추구하는 정확한 해석. YTN 라디오 김윤경의 생생경제. 친절한 경제, 오늘의 경제 키워드. 안녕하세요. 경향신문 조미덕 기자입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퍼플 오션입니다. 아직 개척하지 않은 새로운 시장을 블루 오션이라고 하죠. 물고기가 많은 푸른 바다를 연상하면 됩니다. 반면 이미 많은 경쟁자가 몰려있는 시장을 레드 오션이라고 합니다. 서로 시장을 차지하기 위해 붉은 피를 흘리며 싸우는 걸 생각하면 되죠. 퍼플 오션은 레드 오션과 블루 오션을 합친 말입니다. 퍼플이 레드와 블루를 합친 보라색이란 뜻이잖아요.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어 보이는 레드 오션 영역에서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술로 나만의 블루 오션을 만들어내는 전략이죠. 예를 들어 와인 삼겹살이나 허니버터칩이 기존과 다른 고깃집, 감자칩을 만들어내 성공한 사례를 보면 됩니다. 개인 사업자가 새로운 블루 오션 시장을 개척하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기 때문에 기존 시장에서 발상을 전환한 퍼플 오션 전략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서윤이 엄마. 민호 아버님. 당신의 이름 대신 누구 엄마, 아빠로 불리는 일이 많아졌다면 악사 자동차 보험과 만나세요. 당신과 자녀에게 꼭 필요한 보장을 다이렉트로 더 저렴하게, 모바일로 간편하게. 악사 다이렉트. 가입 시 유의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이건 왜? 뉴스에선 볼 수 없었던 뉴스 속 스토리. 경제뉴스 뒤집기 한파. 모든 사람이 꿈꾸는 내일 롯데건설 협찬으로 김윤경의 생생경제 4부 시작하겠습니다. 4부의 시작은 경제뉴스 뒤집기인데요. 오늘은 한국경제신문의 허원순 논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청년 실업률 공식적으로는 9.2%인데 체감 실업률은 훨씬 더 높고요. 최근에 22%가 될까요? 예, 최근에 그 대학 졸업 현장에 네. 무슨 대 나오면 뭐하냐 백순대. 그러게. 이런 네. 플랜카드가 걸려 있더라고요. 예, 사실은 이 청년 취업 이 가지고 아이템 얘기를 하자고 하면서도 사실은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새삼스럽지 않고 별로 재미도 없고 아주 답답한 얘기다. 그런 얘기가 한 축이 있고 또 저 자신도 기성세대 한 일원으로서 참 일자리 많이 이렇게 막 만들어서 그 사회 궤도를 찾는 거거든요. 젊은 네. 사람이 나오는 거 사회 궤도를 자기 위치를 정하게 하는 건데
밥벌이 수단도 있지만 그렇게 못 만들어주는 굉장히 미안한 감이 있고 이래서 참 우리가 말하자면 좀 부담스러운 심정에서 이걸 바라봅니다. 그러나 이걸 계속 고민하고 해야지 안 하면은 안 풀릴 거거든요. 내버려두면 거의 풀리기 더 어려우니까 또 고민을 해야 되고 그렇죠. 아주 참 껄끄러운 주제입니다. 네. 지금 실태를 일단 실업률로는 예. 얘기를 했는데 어떤지 좀 들려주세요. 예, 우선 통계를 보니까요. 공식적인 실업률은 9.2%입니다. 예. 청년 실업. 물론 청년 실업이라 하면은 15살, 만 15세부터 경제활동 인구에 들어가니까 만 15세부터 30살 미만, 즉 29살까지를 우리가 청년이라고 이제 분류를 하거든요. 여기서 9.2%밖에 안 되는데 실업자 수는 그러니까 39만 5천 명으로 나온 게 통계청이 정한 실업자입니다. 그런데 네. 요거는 이제 경제활동 중에서 오늘 기준 조사 시점에서 과거 4주간 구직 활동을 했지만 일자리를 찾지 못한 사람, 요게 공식적인 실업자거든요. 네. 그런데 4주간 구직 활동을 안 한 사람, 난 거의 포기 상태다. 아니면은 조금 더 많이 준비를 해야 되겠다. 이래서 4주간의 구직 활동을 안 한 그런 사람들도 우리가 말하자면 잠재적 경제 활동 인구에 들어가고 잠재적 실업자로 넣어야 통계가 될 거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 인력이 60만 명이 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식 실업자 통계는 안 들어가지만 그래서 합쳐보니까 지금 체감 실업자라고 해야 될까요? 이건 적절한 말은 아닌데 하여튼 우리가 실제 실업자라고 해야 될까? 체감 실업자를 해야 될 게 15세에서 29세 사이가 107만 명. 네, 많죠. 많네요. 예, 그래서 이렇게 되면 107만 명이 요 구간대 인구하고 연령하고 이리저리 볼 때 한 22% 정도 실업 상태가 된다. 이제 그런 얘기고 지금 대학가 같은 데 가보면 대학 5학년, 6학년 아주 보편화된 용어 아닙니까? 그렇죠. 예, 4년 만에 대학 졸업하는 사람이 거의 드물거든요. 적고 대학 4학년, 5학년 그러니까 우리 고등학교 4학년 그런 얘기 하듯이 재수하는 게 많이 하니까. 네. 그래서 졸업 유예하고 좀 냉소적인 말로 대학은 실업자 공원이다. 그런 말도 있나요? 예, 실업자 공원이다. 예비 실업자. 이거는 이제 서양 같은 데서 사실 나온 말인데 어쨌든 그런 말도 쓰고 하니까 그렇고 여기 나오는 최근에 제가 취업 관련 기사들을 이렇게 제가 쭉 리뷰를 해보니까요. 가령 서울대 같은 데도 실제로 취업률은 50%가 안 된다. 절반만 취업이 되는 거예요? 예. 그것도 못 미친다는 겁니다. 그 진학 빼고 못 빼고 이렇게 해도 물론 여기 스카이 대학 해가지고 이런 데도 다 어렵다고 하는데 우리가 세칭 공부하는 그런 데 대학이 나왔다 해서 꼭 취업이 100% 상관관계 있는 건 아닙니다. 그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그래도 조금 취업에서 유리한 건 현실일 텐데 그러나 서울대도 실제 취업률은 50% 오히려 못 미치고 있다. 이런 얘기고 그다음 그렇다 보니까 학생들의 그 눈높이 예컨대 10대 그룹이다. 삼성전자다, 현대자동차다 이런 거에 보던 또 나는 금융회사다는 게 점점 내려가서 말하는 중소기업도 가고 중견기업도 하는데 그것도 만만치 않다.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오늘 또 어떤 기사를 보니까 저는 그렇더라고요. 예. 여전히 이렇게 다 취업 어렵고 그런데 남성을 훨씬 더 선호한다. 그러니까 10곳 중에 6곳은 남성을 선호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여자들은 더 힘든 거고요. 맞아요. 그다음에 맞습니다. 이 조사 결과에 이런 건 나오진 않았지만 아무래도 지방대학보다는 서울에 있는 대학을 나온 사람들을 더 선호한다. 맞습니다. 이런 게 또 공식화돼 있으니까 더 차별되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예. 그래서 두 가지로 보면 여성이 아무래도 취업 현장에서 지금 조금 불이익 내지는 밀리는 게 사실이고요. 그 다음에 지방 대학이 확실히 그거는 좀 그런 게 있고 또 하나는 이과에 비해서 문과가 과도하게 인문계통이 과도하게 지금 소홀되거든요. 예컨대 은행 같은 금융회사에서도 공대를 많이 뽑는다. 한두 명 공대를 적당히 뽑는 건 모르겠는데 이과 바람이 불면서 그렇게 하고요. 제가 아는 벌써 몇 달 되긴 했는데 제 친구 어디 무슨 건설회사 임원으로 있는 친구 얘기를 하다 보니까 건설회사에 그게 50명을 뽑았답니다. 그게 꽤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상위권이니까 신입사원을. 그런데 인문계통은 4명밖에 못 뽑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군요. 이건 좀 설렘이 좀 심하다. 그래서 그 지방대 어렵고 여학생들이 좀 어렵고 그다음에 인문계열 어렵다 하는데 물론 이공계통을 우대하자 좋고 또 하는데 너무 인문계통 이런
학생들 홀대하는 것도 사회적으로 조금 저는 유감스럽습니다. 그렇다고 어떤 기업이 필요한데 네. 뭐 이렇게 뽑으시오 마시오 우리가 할 건 아니지만 왜냐 뽑아서 가르치면 거의 다 쓸 수 있거든요. 기본 소양이 되면은.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워낙 어려우니까 아마 그런 얘기고 또 하나는 그거와 관련해서 스펙 얘기도 조금 사실은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스펙은 또 탈피를 해서 뽑겠다고는 하잖아요. 예. 그게 문제예요. 지금 기업들의 그걸 보면은 이제 스펙이라는 건 내가 이런 거 했습니다 해서 교과 과목 그다음에 뭐 학과 이런 거 외에 과외를 활동 쭉 과외 활동 나열한 거 그걸 얘기합니다. 그죠? 뭐 의학 실력은 어떻다, 네. 연수는 갔다 와서 뭘 했다, 난 동아리 봉사활동 뭐 했다 이렇게 쭉 나에 대한 그걸 쓰는 건데 그다음에 이게 사실은 언제 출발이 됐냐면은 공기업의 신입사원을 채용할 때 정부가 공기업 신입사원을 채용할 때 그 스펙을 보지 마라. 즉 학력도 보지 마라. 뭐 하여튼 나는 이런 사람이야 하는 내용을 보지 마라고 막 그런 공문이 내려갔습니다. 작년에. 네네. 그렇다 보니 공기업에서 그렇다 뽑으니까 민간 기업도 조금 영향을 받고 때로는 정부 눈치도 보고 해서 이렇다 보니까 이게 소위 말 깜깜이 채용 아니냐. 네. 네? 학교 나온지도 보지 마라. 주소 같은 것도 보지 마라. 얼굴 사진도 보지 마라. 아무것도 보지 마라. 이런 식이 되니까 그러면 난 이런 사람이요. 자기 소개 쓰는 거 그게 소설일지도 뭘지도 모르는데 그거 가지고만 다 지금 뽑느냐. 이것도 좀 또 하나의 설렘이 있습니다. 네. 요건 더 어려워요. 네. 예. 제가 볼 때는 요게 네. 기업들이 이렇게 쏠림 현상이 문제가 있고 그 이전에 정부가 공기업하고 신입사원을 채용할 때 너무 스펙을 보지 말라고 기계적으로 적용한 게 그 원인이 있지 않나 싶거든요. 전 넥타이 매지 말라고 했던 그 공무원 사회 그것도 생각이 나고. 그거 똑같은 겁니다. 그 넥타이 매지 말라니까 그게 파급돼. 갑자기 또 다 풀으시고. 예. 네, 풀고 뭐 새로 와이셔츠 새로 사야 된다는 그런 부작용이 나오듯이. 네.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떨어진 지금 신규 채용이 안 된 당사자 그리고 부모, 네. 형제 볼 때는 정말 답답하단 말이죠. 도무지 이게 내가 뭐가 잘못돼서 떨어졌고 물론 취업 날이 어려운 건 알지만 나는 어떤 부분을 보강하고 보완해야 될지는 모르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대부분 기업들이 자네가 당신이 떨어진 이유는 이겁니다. 알려주는데 거의 없습니다. 제가 보니까 롯데그룹 계열사 중에 코리아 세븐이라는 롯데 계열사가 탈락 공개를 알려준다 그래요. 아 그래요? 네. 그러기는 한데 그걸 모르고 또 한 가지는 취업 준비생도 이런 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주변에 이렇게 취업 과정을 보면 면접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사실 그걸 모르는 거예요. 면접 중요한 걸 모르고 그건 중요한 건 내가 스펙이 이렇게 준비되어 있고 의학이 준비되어 있고 내가 연수를 갔다 왔고 자격증이 뭐 있고 이런데도 왜 날 안 뽑아주느냐 하는데 사실은 면접을 할 때 10분, 15분간 그 사람의 성향과 뭐랄까요, 그 기질과 답변이나 이런 걸 보는데 그런 것도 좀 소홀히 하는 거 아니냐, 막 그런 얘기 들리고 물론 이거 부분입니다. 다 지금 당사자는 속이 탈 겁니다. 그런 것도 내가 얼마나 준비했는데 당신은 속 모르는 소리 하느냐 이럴지도 모르겠는데 어쨌든 본인의 기준으로 입사나 세상을 볼 게 아니라 취업 준비생이라면 회사나 기업에서 뭘 원하는지를 좀 더 연구를 해야겠죠. 네. 그리고 이제 스펙을 떠나서 어떤 역량을 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 근데 대학이 무슨 취업하기 위해서 역량만 기르는 곳도 아니잖아요. 정말 정말 취업이 필요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지금 또 취업에는 중요해지는 인문학적인 소양도 닦아야 되고 많은 경험도 하고 이렇게 해야지 되는데 그냥 뭐 유통업이면은 유통업에 맞는 역량이 있는 사람 뽑겠다. 이러면 대학이 무슨 훈련소인가요? 그거는 양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김행크가 이야기하신 대로 대학의 교양론, 인성론, 그다음에 인격론, 그다음에 기부천론 그것도 굉장히 일리가 있는 얘기고 또 현실론을 보면 아니다. 대학은 실제적인 교육을 하는 것이지 인문 교육은 정말로 옛날로 치면은 집에 경제적으로 네가 돈 안 벌어도 상관없느냐 독일 같은 데 그런 데거든요. 대학원 가면은 집에 박사가 몇 명 있느냐 박사학위를 받으려면 집안에 그다음에 돈 문제 풀이하냐 이런 걸 또 묻는 데도 있으니까 그건 양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의 과연 근거가 뭐냐 대학이 현실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거는 근거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대학도 직무교육을 또 할 필요는 있겠죠. 대학을 약간 좀 양분까지는 좀 그렇고요. 좀 이 취업 위주로 전문 기술 위주로 가르치는 대학이 있다고 한다면 뭐 이제
인문적인 교양이라든지 학문적인 것을 계속 추구하는 그런 대학도 좀 있지 않아야 될까 싶어요. 예. 그래서 그 문제는 우리가 대학의 존재 문제는 또 한번 다음에 이야기하기로 하고 우리가 원인을 한번 여기서 한번 짚고 갑시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뭐랄까 이 지금 청년 실업이 해소되지 않고 갈수록 가중될 거란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틀은 우리가 저성장 시대에 들어섰다. 그렇죠. 그러니까 성장이 떨어지면은 저 고용을 늘릴 여력이 없는 건 기본입니다. 이제 요게 언제까지 갈 거고 어떤 양태로 오래 갈 거냐 이게 이제 가장 큰 거고요. 두 번째 현상을 보면은 최근에 그 노동관계법이라든가 고용관계 법률이 굉장히 많이 바뀌어서 노동 고용 문제에 관한 환경이 크게 많이 변했다. 가령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정년 60세법이 도입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내년부터 이제 쫙 시행이 다 되는데 정년 60세법이 시행이 되면요. 제가 가만 앉아 계산해 보니까 1990년생에부터 1995년생 여기 나온 애들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60세법으로 내보내지 않는데 기업은 생산성이 안 올라가지 않는 데서 새로 뽑을 여력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당장 90년에서 95년생들이 이 정년 60세법에 내보내지 못하는 걸 해서 더 직접 영향을 받을 거고요. 그럼 95년생이 지나면 몇 년 후에 다 풀리느냐? 아니죠. 그게 누적돼 있으니까 1996년생, 97년생이 사회 나올 때도 점점점 똑같이 이게 풀리기 어려운 구조다 하는 요거를 이 터널로 보면 저 끝에 여기는 출구가 보여야 되는데 지금 답답해도 지금 상황에서는 출구가 그다지 보이지 않는다. 요게 사실은 걱정입니다. 그렇군요. 참 쉽지 않은 문제인데 이게 구조까지 변하고 있으니까 더더욱 문제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해법을 나중에 시간이 되면은 오늘은 시간이 다 돼서 말씀을 더 나누기는 어려운데요.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힘들더라도 이 얘기만은 좀 자주 사실은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공론하고 이야기를 나눌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경제신문의 허원순 논설위원이었습니다.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YTN 라디오 앱 예스와 YTN 라디오 웹사이트, 팟캐스트를 통해서 실시간 청취와 다시 듣기가 가능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만날 수 있는 생생경제. 참 좋다. 창업, 도전에서 실전까지 좋다. 방금까지는 청년 취업 얘기를 해봤는데 창업 이야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봄이 되니까 또 이제 창업에 대한 바람이 약간씩 더 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규 창업자들 관심사는요, 한식 아이템으로 많이 몰리고 있다고 하는데 한식 중에서도 아무래도 고깃집 으로 몰리고요. 또 고깃집 중에서도 돼지고기집 창업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돼지고기 전문점 창업 성공 포인트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트 비즈니스의 김상훈 대표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김상훈입니다. 한국 소비자들이 돼지고기를 제일 좋아한다고요? 예, 맞습니다. 사실 고깃집 그러면 돼지고기, 쇠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최근 한국인들이 1년에 한 44kg 정도 고기를 섭취하는데 이 중에서 돼지고기를 가장 많이 섭취하는 걸로 나타났고요. 소비량 자체도 우리나라 1년에 한 217만 7,900톤 정도이기 때문에 상당히 돼지고기에 대한 소비량은 어떻게 보면 육류 소비 중에서도 가장 많은 어떤 소비가 이루어지는 곳이 돼지고기다 보니까 창업 시장에서도 아무래도 돼지고기 관련 아이템 창업자들도 많이 늘고 또 관련 프랜차이즈 브랜드도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근데 돼지고기 집들도 되게 많지 않아요? 예, 그렇습니다. 상당히 돼지고기집 너무 많고요. 최근 들어서 돼지고기집 같은 경우는 한동안 이런 대형 프랜차이즈 브랜드 정말 많이 생겼었고요. 그랬었죠. 새마을 노래가 나왔던 열심히 대형 프랜차이즈도 있었고 또 중소형 브랜드들도 참 많았었는데요. 최근 돼지고기집 같은 경우는 이런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내세웠던 고깃집들이 전반적으로 좀 하향세가 지배적입니다.
그렇군요. 예, 그리고 이제 그 틈새를 국내산 돼지고기 좀 품질 좋은 돼지고기 삼겹살이나 이런 데들이 좀 상당히 많이 지금 품질 좋은 돼지고기 삼겹살집이 좀 많이 각광을 받고 있는가 하면 최근 들어서는 또 카페형 고깃집에서 고깃집이지만 특히 여성 고객층을 공략할 수 있는 뭐 옷에 냄새가 배지 않는 깨끗한 고깃집 이런 것도 상당히 좀 인기를 끌고 있고요. 최근 재밌는 것은 제주도 돼지 이를테면 제주도를 구워 먹습니다 하는 컨셉으로요. 예, 제주도 돼지고기 양질의 흑돈 이런 돼지고기도 구워 먹고 뭐 이런 전복이라든지 오분자기 같은 제주도 해산물도 같이 구워 먹는 뭐 이런 아이템들도 이런 뭐 바다 음식과 이런 육류 음식을 이런 결합한 이런 좀 특색 있는 이런 돼지고기집도 요즘 시장에서 좀 돋보이고 있는 테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틈새 시장을 공략하면은 성공할 수 있는 포인트는 있다라는 게 정답인 것 같은데요. 예. 돼지고기 전문점으로 창업을 하려면은 그 컨셉을 참 잘 잡아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뭐 돼지고기만 가지고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메뉴가 참 많은데요. 우리가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이런 삼겹살이나 오겹살 전문점도 있고 우리가 흔히 태능갈비라든지 이런 것처럼 돼지갈비. 전통적인 돼지갈비집도 있고요. 뭐 돼지 족발이라든지 뭐 돼지 부쌈, 돼지 뭐 이런 곱창, 막창까지 상당히 많은데요. 최근에 가장 이제 보편적이고 안정적인 아이템 중에 하나가 삼겹살 전문점이었는데요. 이 삼겹살을 숯불 직화구이로 할 것인가 아니면 뭐 돌판 위에다 구워 먹을 것인가 아니면 뭐 소뚜껑 삼겹살 위에다 구워 먹을 것인가 아니면 뭐 인간문화재 뭐 이런 그 주물솥 위에다가 구워 먹을 것인가 뭐 제주도 화산석 돌판 위에다 구워 먹을 것인가 이런 그 로스터에 따라서 삼겹살집도 상당히 좀 새로운 컨셉으로 이 소비자들을 공략하는 이런 컨셉들도 있는 것 같고요. 족발 전문점 같은 경우도 지금까지는 상당히 재래시장을 중심으로 유명한 족발집들 잘 됐었는데 최근 이 역시도 프랜차이즈 브랜드화가 많이 가속화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 1, 2년 사이에는 족발 전문점도 시장에서 기하급수적으로 상당히 좀 많이 생긴 감이 없지 않습니다. 그리고 돼지고기 부산물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곱창 전문점, 막창 전문점 이런 아이템 같은 경우는 지금도 뭐 저 구리 돌다리 시장이라든지 이런 데 가면 곱창 전문 골목 상권으로 상당히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만 그런 아이템들도 있고요. 또 지방에만 특색 있는 이런 돼지고기집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대전이나 청주, 조치원 중에서 잘 되고 있는 석갈비 전문점 같은 경우도 돼지갈비집의 하나의 틈새인데요. 이를테면 석갈비라고 그러면 돌석자의 갈비에서 먼저 직화구이로 한번 그 갈비를 먼저 한번 구워낸 다음에 돌쟁반 위에 구워서 이렇게 올려지기 때문에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옷에 냄새가 배지 않고 이런 식사 메뉴로 좀 상당히 각광을 누리는 이런 아이템들도 창업자 입장에서는 한번 둘러봐야 될 아이템 컨셉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그동안 좀 포화 상태였던 돼지고기 집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곳들이 가게를 넘기고 싶다. 그래서 이제 인수를 하고 싶은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인수를 할 때 이걸 어떻게 다시 창업하면 좋을지 그런 것들도 참 궁금하네요. 창업자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내가 그냥 맨 땅에 헤딩하듯이 처음부터 하는 것보다는 이미 다 이렇게 가꾸어진 점포 아니면 이미 영업하던 가게를 그대로 인수하면 더 좋지 않을까요? 이렇게 문의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이른바 인수 창업인데요. 저는 전국 부동산 중개업소에 등재된 돼지고기집을 한번 이런 찬찬히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부동산 중개업소에 등재된 돼지고기집의 뭐 거의 대부분은 장사가 안 되거나 안 될 가능성이 있거나 매출 부진을 겪고 있는 점포들이 물건으로 등재된다고 보는 것이 오히려 더 타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때문에 저는 인수 창업이라고 해서 편하게 이렇게 창업할 수 있다라기보다는 오히려 인수 창업일 경우는 부동산 중개업소에 등재된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최소한 해당 점포에 직전 6개월 동안의 매출 추이라도 좀 면밀히 분석해 보면서 인수 타당성을 잘 판단한 다음에 계약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인수 점포 같은 경우는 이게 시설 관리에 대한 이런 부분이 적정 권리금이 책정이 돼 있는지 초기
초기 투자 비용과 그다음에 이런 시설 투자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 시설 같은 경우는 감가상각을 제외한 시설 가치를 어느 정도 책정할 것인지 등을 이런 객관적인 권리 평가 후에 이런 인수 창업을 결정하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돼지고기 전문점 창업을 할 때 상권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잘 안 되는데 물건들이 나온 데는 좀 피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예. 점포는 어디에 입지를 하면 좋을 건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얼마나 비용이 들지 이런 것들이 궁금한데요. 좀 편견이 있을까요? 사실 돼지고기 전문점 같은 경우는 주 고객층이 누구인가 이거부터 좀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삼겹살이나 이런 쪽 같은 경우는 뭐 삼겹살 돼지갈비는 직장인부터 뭐 신세대 아니면 이런 여성 주부층 및 가족 단위까지 즉 주택가 상권이든 오피스 상권이든 신세대 상권에서도 늘 이렇게 고정 단골 메뉴, 고정 아이템이 있는 곳이 이런 돼지고기 전문점이기 때문에 단지 창업자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비용이 들어가고 어떤 아이템, 어떤 컨셉으로 오픈하냐가 중요하는데요. 저는 총 투자 금액 중에서 한 점포 구입 비용으로 전체 창업비의 최소한 60% 이상을 책정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초보 창업자일수록 2층에 크게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1층에 작은, 2층에 뭐 4, 50평 이런 가게보다는 1층에 오히려 작지만 알찬 가게 한 15평 내외 이런 포차형 이런 돼지고기집 이런 것도 한번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점포 구입비로 본다면 아무리 작게 들어가도 요즘 서울 수도권 기준으로는 최소한 5천에서 1억 정도까지도 예상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 외에 시설 투자 비용으로는 뭐 인테리어 비용 같은 경우도 평당 최소 100만 원 이상 들어갈 것 같고요. 프랜차이즈 브랜드로 한다면 평당 150만 원 이상은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점포 제외하고 들어간 비용도 한 7, 8천만 원 되기 때문에 총 투자 비용으로 본다면 작게는 1억 원에서 많게는 2억 정도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아이템이 사실은 이 돼지고기 전문점 창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이 돼지고기 전문점 창업할 때 유의할 점 알려주세요. 전 돼지고기 전문점 같은 경우는 특히 프랜차이즈 브랜드 같은 경우는 해당 브랜드의 생명지수를 좀 꼭 판단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브랜드는 생명 곡선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작해도 되는 브랜드인지 아니면 빠져나와야 되는 브랜드인지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다양한 전문가들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좀 검증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개인 창업자 같은 경우는 돼지고기집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양질의 상품 경쟁력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원재료 유통, 사입 경쟁력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직접 뭐 제주도라든지 가락시장 아니면 마장동 같은 곳에서 고정거래처를 확보할 것인지 아니면 산지 직거래 유통을 할 것인지 뭐 이런 부분 중요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오늘 기존 창업자 입장에서도 아무래도 좀 디저트 하나에도 다른 매장과 차별화될 수 있는 이런 차별화 포인트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스타트 비즈니스의 김상훈 대표였습니다. 에이스 고객 이정재, 침대를 말하다. 가구는 디자인만 보고 사도 되지. 근데 침대를 그렇게 사봐라. 아침에 어떻게 되겠어. 잡았으면 알 텐데. 침대는 가구가 아니다. 침대는 에이스다. 에이스 침대. 비에 젖은 출근길도 산뜻해진 스타일로 이젠 바람 부는 여행길도 언제라도 편안하게 이젠 네파가 시작하는 아웃도어의 합리적인 진화. 김은경의 생생경제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김은경이었습니다.